예,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교수님도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내기도 하고, 집사람이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그래도 많이 아프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보냈다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추석 연휴 길게 잘 지나갔고, 이제 1기가 끝났고요. 이제 2기가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는 그 참여자가 3명이었는데 지금 김 교수님은 이번에 등록을 안 하셨고 이종주 선생님하고 바하님은 등록을 하셔서 2명인데 오늘 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함은 김순호님이시고 여자분이시고요. 필명이 혜연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 마이크 연결이 안 돼가지고 듣기만 하시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지금 이 선생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만은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원래는 이제 두 분이 올린 시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가을을 맞아가지고 쓴 시들이 9편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함께 감상하는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순서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시를 먼저 영상 만든 것을 보시고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때쯤 되면은 이제 중간에 이 선생님이 들어오실 테니까 그때 이제 셋이서 어, 올린 작품들을 놓고 감상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바꿀게요. 알겠습니다. 시는 벤치에 앉는다는 것은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것이다. 나무는 사려 깊은 현자.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정신의 가을 바람을 들인다는 것이다. 바람은 배회하는 시인. 시인이 된다는 것은 울음으로 웃는다는 것이다. 시는 벤치, 시는 그늘, 시는 바람, 시는 울음. 시는 존재를 건드리는 운현의 율려. 가을 한나절. 사랑하는 것들 모두 떠난 다음 날처럼 가을 한나절 소슬히 내려 앉았네. 미워하던 것들 모두 떠난 마음처럼 가을 한나절 무심히 깃들어 앉았네. 사랑아, 미움아, 너 또한 이 가을처럼만 그리워하던 것들 모두 잊힌 평생에 가을 한나절 고이 숨어 앉았네. 가을날의 이별. 이별도 가을에는 자비로운 햇살이다. 슬픔도 가을에는 풍요로운 들녘이다. 사랑아, 우리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면 오히려 이런 날 헤어지자. 사랑아, 우리의 마지막이 슬픔이어야 한다면 차라리 이런 날 아파하자. 나와 너,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죄 없는 이 가을 날에 흐르는 것이 강물뿐이랴. 흐르는 것이 어찌 강물뿐이랴. 초롱꽃 이우는 곳에 맑은 유년이 떠나고 무성한 녹음 충충이 청춘은 숲을 이룬다. 흐르는 것이 어찌 시간뿐이랴. 사랑 쓰러진 곳에 그리움 물 안개 피고 슬픔의 단풍숲 너머로 흰구름 편편히 흩어진다. 어찌 강물뿐이랴. 어찌 시간뿐이랴. 흐르는 것이 풍경만은 아니요 사물들만은 아니다. 정말로 흐르는 건 이 자리, 이 순간 나. 늦가을의 노래. 무성한 녹음이 이우러진 골짜기, 시간을 흐느끼는 신의 소리를 듣네. 물 단풍 심리 하루가 장면으로 펼치고 애정은 뜨거움을 찬 이슬로 식히니 비 개인 푸른 하늘엔 높이 높이 뜬 구름, 햇살은 가 없는 은혜로 심심 가득 내리다. 신 벗어 반석에 놓고 개울에 발 담그면 씻기 어찌 발뿐이랴. 척추를 관통하니 서늘함 대간을 타고 백두산정 오른다. 광야 넘어 겨울은 흑곰 발톱 세워들어 시간으로 묽어진 살을 후비고 버히려니와 눈 자욱 아득한 세상에 잊힌 듯이 가리야. 소세. 이른 아침 뜰에 내리어 비 들고 마당을 쓸다. 정작 쓸어야 할 건 따로 있는 건가도 싶어 고목도 그루터기로 우두커니 섰더니라. 밤사이 내린 비로 창공은 맑게 트여 올해이 바라오던 경계를 보이누나 자취도 없는 오늘을 지음지기 삼는다. 나 있는 이 자리 나 없고 자리도 없어. 너 있는 저 자리 새록새록 또렷하니 다시금 대비를 들어 마음 귀를 심는다. 어찌 사랑만이랴. 굳이 한 맺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쾌하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 날에는 슬기를 일으켜 세워 나잇값을 묻는다. 70년 살이가 어찌 사랑만이었겠는가. 더러는 울기도 하고 또 더러는 섭섭도 한 우리네 평생이 대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순수는 욕심 앞에
간명을 어지럽히고 고통은 울본을 옹이옹이 홀맺히니 나 또한 젊은 한때를 슬픔으로 보냈더라. 좌절은 탓할 때를 여기저기 찾거니와 그 까닭 너 아닌 나에게서 구하였나니 서러운 누룩이 되어 한 세월을 삭히더라. 마음은 발효를 거쳐 새 빛으로 일어서다. 가명한 정신에 무슨 두려움 있겠는가? 극 자바 선봉에 서서 번뇌 적을 노리다. 병화가 어찌 사랑으로만 꾸며지랴. 한 사위 반야검이 울의 비로 내리더니 괴청한 마음 거울에 만상환희 비치다. 북극 삼나무. 마지막 가는 세상이 반드시 천국일 필요는 없다. 냉기론 영하 70도 뼛골 아릴지라도 북극의 삼나무 되어 창끝 벼려 솟으리. 하늘이 멀리 있으랴 정신으로 열리는 법. 잘디 잔 잡목들이 아득히 묻힌 서론. 신새벽 만년 종소리 붉은 노래 어린다. 봄날 송순현 선생이 자호하기를 여러 차례 권면하므로 며칠을 생각하다가 나에게 부족한 바를 이름으로나마 보정하는 것이 좋겠다 여겨 장쾌한 기상을 담은 71시를 지은 다음 할공 두 글자를 골라 아호 삼기로 하다. 할공. 배회 타향 천리 후 귀가 홀견 낙매화. 장검 일섬 할 대공 월천 안고 무영적. 천리 다향 떠돌아 헤매이다. 돌아와 내 집에 꽃 지는 걸 보네. 큰 칼 번쩍 한 번에 허공배다. 달 하늘 높 기러기 자취 그림자 없어라. 우선 이제 시를 9편이나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시심이 난달까 흥에 겨우면은 시를 막 써대다가 또 한동안 못 쓰다가 이런 약간 기분파인데요.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사이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시가 안 써지는데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격도 다르고 시도 있고 시조도 있고 심지어는 한시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들어보신 우선 이 선생님도 들어오셨네. 먼저 이 선생님하고 먼저 통화를 해보죠. 이 선생님, 그 지금 제 신작 시를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그 할곡만 들었습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들으셨구나. 그러면은 그 우선 그럼 할공 그것만 가지고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 저는 한시는 그러니까 칠원절구 한시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한시가 일단 멋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어 이게 뭘 맞추고 이런 걸 들은 것 같은데 옛날에 한문 시간에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고 음 그 예전에 그 호 얘기하시면서 이게 할공 카톡방에 띄워주신 거 이게 봤는데 그렇고 이제 내용면으로는 어 여기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제일 밑에 여기 지금 원고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음, 배외 타양 천리후 예, 요게 이제 원래 한시의 그 작법에 맞춘 건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마지막 글자 같은 걸 운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다 맞춘 건 아니고 음, 그냥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운을 맞춘다는 거는 배회, 타향, 천리, 후 하면 우리말에서는 마지막 음가가 우잖아요, 우. 그죠? 예, 예, 그러면 귀과 홀견, 낙매, 화도 우에 맞춰야 돼요. 또 예, 후가 아니고 우든지 수든지 무든지 구든지 간에.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쉬어도 돼요. 마음대로 해도 되고. 네 번째 다시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추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중국어는 그 성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소리의 높낮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높낮이도 다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모르잖아요. 예, 배자가 소리가 우 하고 올라가면 귀자는 우 하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대로 낭송을 하면 이게 노래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이 한시가 정말 멋진 거예요. 중국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한시는 기가 막힌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자라고 하는 글자는 그 의미의 중의성 내지는 함의가 굉장히 넓고 깊잖아요. 예, 글자 한자가 가지는 의미가 영어 같으면 그냥 간다 그러면 가는 것밖에 없는데 얘네들은 간다 해도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게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단어예요. 일곱 글자면 일곱 단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수에 비해서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할 때, 요대로 또 번역을 하면 또 우리말에서는 또 우리말의 운율이라는 게 따로 또 있으니까, 배회는 이제 배회하다.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이렇게 헤맨다 이런 건데, 배회타양 천리후 해가지고, 천리타양 떠돌아 헤매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대로 번역한 거고요. 그러면 이 글자 수가 비슷비슷해야지 들락날락하면 우리 시에서는 좀 그러니까요. 예, 귀가 집에 돌아왔다. 홀견. 홀이 이제 문득 왔다. 매화가 떨어지는 것을. 귀가 홀견 낙매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매화라는 말을 집어넣을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내 집에 매화꽃 떨어지는 걸 보내 하면 이게 벌써 글자 수가 늘어져 가지고 천리타양 떠돌아 헤매이다. 돌아와 내 집에 꽃 지는 걸 보내. 이래야지 휙 지나가는데 돌아와 내 집에 매화꽃 떨어지는 것을 보내. 이렇게 하면 리듬이 안 맞아서 매화를 빼버린 거고요. 예, 장검 일섬 할대공 이게 이제 중심 지승 전결로 보면 전 피크를 치는 것인데 큰 칼로 한번 섬 번쩍 섬광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할 벤다. 대공 큰 허공을 벤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대공이라고 할지 허공이라고 할지 창공이라고 할지 이런 게 이제 시를 지을 때 시인이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 이백하고 두보가 만났을 때 두보가 얼굴이 초췌하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그러니까 시를 생각하느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두보의 시에 보면은 시불경인 사불휴 시 불경 놀래킨다 경
안입을 놀래키지 못하면, 시 가지고 사람을 놀래키지 못하면 사불이요. 죽어도 불휴 쉬지 않는다. 그렇게 치열하게 이제 했던 것인데, 이런 글자 한자를 뭐라고 할까? 이게 이제 상당히 배회타양 천리후가 맞는지, 백리후가 맞는지, 만리후가 맞는지, 또는 이것이 순서를 바꿔서 배회천리타향후가 맞는지,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요. 귀가라는 말은 이제 이게 요거 약간 불교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시인데, 불교에서 귀가는 집에 돌아온다. 그러면 이제 헤매다가 안정감을 찾는다. 또는 깨닫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귀가라는 말이. 본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불교가 아니더라도 귀가 내지는 귀향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상징과 의미가 깊죠. 그건 서양에서도 그렇죠. 그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읽히는 것 같지만 예전에 많이 읽혔던 작품이 데미안 말고 시달타 말고 향수라고 있습니다. 향수.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근데 원제목은 베터 카멘친트, 주인공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향수라고 하고, 향수니까 이제 고향하고 관련이 있죠. 꽤 귀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거보다 서양 문학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가 있는데, 오디세이가 귀향 이야기죠.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집으로 돌아온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했는데 이제 정신 차려갖고 이제 타향에 뭐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게 돌아와서 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타향에서 뭘 찾았냐면 꽃을 찾고 있었어요. 꽃을 못 찾고 돌아와 보니까 집에 꽃이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에도 하필이면 왜 매화냐? 매화가 또 동양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잖아요. 겨울에도 피는 그런 절개를 의미하기도 하고, 절개가 있으면 사실은 대나무든지 소나무처럼 당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당하면서도 꽃까지 피니까. 그래서 매난국죽이잖아요. 매화인데, 세 번째, 장거밀섬 할대궁. 지난번에 얘기했던가요? 했을 것 같은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벽에다가 장검을 걸어놨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거기로부터 요 시가 나온 겁니다. 제가 좀 남들로부터는 성격이 유연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인데,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장쾌하고, 통쾌하고, 용감하고, 이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호에서나마 좀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번쩍 큰 창공을 베어버렸다. 창공을 벨 수는 없지만, 시에서야 뵐 수 있겠죠. 그래서 월천, 이제 달이 있고 하늘인데, 하늘에 있던 달이고 달이 있는 하늘인데, 기러기가 높이 날아가요. 그래서 기러기가 언제 날아가냐면, 어, 초겨울, 늦가을, 이때 날아가죠. 그러니까 요 낙매화하고 계절이 안 맞죠. 그런데 이제 무영적, 그림자도 없고 자취도 없다. 요 그림자 없고 자취 없는 거는 이게 좀 약간 불교적 의미예요. 마음의 자취가 없어야 되거든요. 해도 한 바가 없고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고 그게 이제 여기 위에 나오는 공과도 또 통하고 또 더 나아가면 이게 노자와도 통하고 또 예수님하고도 또 통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는 안 맞는데 안 맞는 것이 또 시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논리적 연속성 이런 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너무 논리적이면 또 안 되는 면도 있거든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4 다음에 5 이렇게 하면 이건 논리가 되고 논리가 되면 철학이 되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돌발성 또는 비약성
또 파괴성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장검일성 같은 것도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나가다가 갑자기 통쾌한 장면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 충격을 받거나 감흥을 일으키는 거지. 뭐 예상된 결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드라마가 마지막에는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예상치 못한 게 되는 점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말로 옮김에 있어서는 큰 칼 번쩍 한 번의 허공배다. 달 하늘 이거는 되는데 높은 기러기 높게 나는 기러기 이래야 맞는데 이렇게 하면 또 글자 수가 안 맞아요. 하늘의 달은 높고 기러기는 높이 날아가는데 그 기러기 자취가 없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한 번에 읽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높기러기 했는데 이게 말 자체는 안 되지만 예, 글자 수를 맞추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시를 지어 본 것인데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우선 이 선생님 이제 하시던 말씀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선 그런 좀 선문답처럼 이렇게 좀 그런 좀 고상한 뜻이 좀 들어있는 듯이 좀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음, 고향을 떠나 있다든가 이제 집에 갔을 뭐 꽃이 지는 매화가 진다든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큰 칼로 허공을 베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얽매인 걸 끊어내는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또 그림자라는 게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건데 이제 그거를 털어낸 물론 기러기의 뭐 그림자 당연히 없겠지만 이제 그런 그 그림자가를 이제 뭔가 이렇게 떨쳐내는 뭐 그런 해서 이제 뭔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걸 조금 느꼈습니다. 제가 표현하려고 한 걸 다 느끼셨네. 선 닦으시는 스님들 보면은 이제 오도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깨닫고 나서 시 쓰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한번 내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시들의 그 멋들어진 게 워낙 많아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한번 선시도 감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 바하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예. 호를 지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조금 부르기 좋고 좀 어감이 좋고 좀 이제 뭐 그런 호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하신 호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 여 안에서 할공도 좋지만, 뭐, 낭매라고 한다든가, 혹은 무슨, 월천이라고 한다든가, 무영이라고 한다든가, 여기에서도 두 글자를 고를 만한 게 꽤 많이 있잖아요. 예, 아니면은 뭐 뭔지 몰라도, 그렇게 좀 후퇴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왕 장검을 한번 뽑았으니, 할공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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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공 그래서 일단 시가 이제 저는 이제 해석된 것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리타향을 떠돌아 헤매다가 돌아왔는데 내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꽃이 지는 것을 본다. 예, 매화가 지는 거죠. 예. 그래서 큰 칼을 번쩍 한번 큰 칼을 번쩍 들었는데 뭘 베냐면 허공을 베는 거예요. 예, 허공을 베고 나니 어, 달, 하늘의 달, 그다음에 기러기가 높이 떠가고 차치가 없는 그림자가 있고 굉장히 저는 이 시가 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허공을 베는 거 이게 참 독특한 표현이면서 어, 멋진 표현이다. 그러고 나니까 그 하늘에 달이 높이 떠 있고 기러기 날고
또 자취 없는 그림자라고 하는 이 표현도요. 예, 참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멋진 한시를 지으셨고요. 또 해석도 이렇게 해주셔서 이해도 되게 잘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할공님. 네. 부르시지는 마세요. 그냥 지어본 거예요. 예, 할공 그리고 선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할공 선사님. 이거 이제 그 송 원장님한테 보냈더니 할공선사 멋집니다 하고서 답장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이제 뭐 선을 닦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를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두 분 이제 이번에 오신 김순호 선생님을 포함해서 시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아름답고 유연한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그렇게 시작했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뭐 요즘 뭐 유행하는 뭐 MBTI인가 그걸로 하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학은 자유 공간이거든요. 예술은 자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밖에까지 나가서 자유를 위해서 몸바쳐 투신한 분들도 있어요. 시인 중에도. 뭐 다른 나라 막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시인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에, 이육사 선생. 아, 이육사 선생의 그 광야인가요?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시예요. 거기도 매화가 나오죠. 광야 2, 6, 4.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전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선생이 이제 청포도나 이런 시에서는 일반적인 시인들과 같은 그런 시를 쓰다가 거기 가서는 지사로 쓰고 시를 쓰는데 그냥 삐죽삐죽하고 날카롭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그리고 다시 천고우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를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지사, 초인, 백마를 타는 용맹한 사람 그런 정신, 기계 이런 걸 표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부드러운 또 표현도 하고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룬 시를 써서 정말 명시 중에 명시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를 쓰거나 또 시의 그 바탕이 되는 시심을 배양함에 있어서 지금 이 장거밀섬 할대공 같은 거,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같은 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 말은 태초라는 거거든요. 태초. 닭이라는 게 새벽을 우는 거니까 맨 처음 울었던 닭, 맨 처음 이 천지가 열리던 시절,
어마어마한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시작을 한 다음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 막 창조가 일어났으니까 산맥들이 꿈틀꿈틀하면서 쭉쭉 뻗어나가니까 바다 쪽으로 막 달려나가는데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였으리라 해가지고 이 광야, 이 광야를 산맥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차마 여기는 비켜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시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광야에 목놓아 울게 하리라 하면서 광야의 광대함과 웅대함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누누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들어오고 시인이 들어오면서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가 뭐겠어요? 매화가 지조를 상징하니까 일제시대에 그래도 독립을 지향하는 정신이 매화로 비유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홀로. 매화가 그냥 때로 핀 것도 아니고 하나 딱 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제에 협력하고 배신하는데 나만 매화꽃으로 피어서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야, 그래서 노래 부른다. 지조를 가진 사람이지만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조린다. 다시 천고 뒤에 가고 또 이제 미래로 나가서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휘어잡아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하고서 아주 끝나는 그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시인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 시를 쓸 때 가슴을 활짝 열고 정신을 창공을 향해서 확 열어 제끼고 허공을 한 칼에 펴고 백마를 타고 광야 앞에 서고 이렇게 하는 정신도 배양을 해서 이제 좋기로는 이제 그것만으로 써도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매화라든가 가난한 노래라든가 이런 또 부드러운 강과 유,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또 시를 쓴다면 더 좋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로 들어갈게요. 시는 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그 벤치 나무 그늘 요거 가지고 이제 시상이 시작됐는데요. 제일 먼저 벤치를 생각하니까 이게 벤치가 여러 군데 있지만 벤치가 꼭 나무 그늘에만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인은 지맘이니까 벤치에 앉는다는 것은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것이다. 벤치는 나무 그늘에 있어야 제격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나무는 사려 깊은 현자. 그래가지고 이 시는 어떤 면에서는 잠언시일 수도 있잖아요. 잠언시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잠언시만은 또 아니죠. 나무를 사려 깊은 현자에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거 좀 건너뛰이 있죠.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거하고 사려 깊은 현자. 약간 한 스텝 내지는 두 스텝 건너뛰는 거예요. 논리적 연결에 있어서 1, 2하고 3은 빼고 4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건너뛰임의 빈 공간, 그 3이 건너뛴 부분인데 그 3이 여기에 있는 거죠. 행 사이에. 이 3에서 읽는 사람에게 여유와 해석의 여지, 풍부함이 생겨요. 그래서 시에서는 늘 비약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비약 내지는 함축, 암시, 생략. 여기 뭔가가 생략돼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벤치에 앉는다는 것은 나무거나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나는 거기서 뭐 생각을 한다든가 뭐 여기서 나무는 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바로 나무는 사려 깊은 현자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짧은 줄을 하나 긋고 요 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람은 시는 이렇게 근데 요 반복도 운율을 할 때 그 율이란 말이죠. 똑같은 두 행하고서 이렇게 하나 하고 두 행하고서 또 이렇게 하나 하고 그러면 이 나무 그늘을 이번에 받아가지고요. 건너뛴 거죠, 또 이번에는. 사려 깊은을 받은 게 아니고, 요 앞에 1, 2, 4인데, 5번에 가서
2번을 받아가지고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정신의 가을바람을 들인다는 것이다. 이제 스텝을 밟다 보면, 춤을 추다 보면, 저는 춤을 못 추지만, 지난번에 이제 제주도에서 행사할 때 춤을 배워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앞으로 나갔다가 하나, 둘, 뒤로 들어왔다가 또 하나 나갔다가 또 하나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변화가 있죠. 비슷한 거예요. 빡빡빡 나갔다가 뒤로 들어왔다, 또 나갔다, 또 들어왔다가.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정신의 가을바람을 들인다는 것이다. 정신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정신이 가을바람은 주로 이제 소슬을 하다고 그러죠. 선선하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보면 뭔가 가볍고 번뇌가 없거나 사라진 그런 느낌을 주죠. 봄바람은 따뜻한데 좋기는 한데 번뇌라는 입장에서는 약간 번뇌가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여기도 역시 건너뛰어가지고 나무를 받아서 현자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바람을 받아서 바람은 배회하는 시. 앞에도 사람이죠. 현자. 시인. 지난번에 우리 바하님 시에다가 제가 현인과 시인을 대비한 적이 있었죠. 그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사색적으로 생각하는 현인과 감성적으로 대상을 보고 감동하고 느끼는 시인. 여기도 똑같은 거죠. 바람은 배회하는 시인. 시인이 된다는 것은 울음으로 웃는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역설인데, 울음으로 웃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냥 좋아서 하하 웃는 시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러면 중의성은 없어요. 겹치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좋구나, 그걸로 끝이죠. 근데 웃음은 좋은 건데, 울음은 어렵거나 힘들어서 우는 거죠. 어렵거나 힘드는데 웃어. 시인이 된다는 거는 이제 울음과 웃음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것을 결합시켜 버리면 아까 좋아서 웃는다, 슬퍼서 운다 라고 하는 것은 각각 의미가 하나씩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안 맞는 것을 합쳐 놓으면 의미가 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충, 상반되는 것들을 어떻게 역설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시가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이건 단순한 건데 여기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두 줄하고 또 이렇게 하고 두 줄하고 또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무 리듬이 안 좋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쉬는 벤치 그 대신 이제 글자 수를 맞춰가지고요 쉬는 그늘 이제 앞에로 또 돌아간 거죠. 춤추다가 세 걸음 네 걸음 들어왔다가 다시 첫 걸음으로 들어가서 쉬는 벤치 쉬는 그늘 쉬는 바람 쉬는 구름 해갖고 이제 한 번씩 반복하고 결론적으로 신은 존재의 존재를 건드리는 운현의 윤려 이렇게 됐는데 존재의 존재 이것도 비슷해요. 존재의 존재. 제가 답을 말해버리면 안 되겠고 이제 읽는 사람마다 느껴야 되겠죠. 존재인데 존재의 존재니까 아무튼 뭐 알속 같은 것, 가장 깊은 곳 같은 것,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운현이란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윤려는 있는 말이죠. 윤려가 이제 그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뭐 음악의 리듬, 화음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운이란 말은 요게 그 시에서 많이 쓰는 운 할 때 운이죠. 소리가 내는 음악적 효과, 그 발음이 내는 음악적 효과. 요게 이제 한국어에서 같으면은 뭐 시옷하면 시원한 느낌을 주죠. 시옷 그 음가는. 그 다음에 뭐 리을하면 굴러가는 느낌을 주죠. 이런 게 이제 운이죠. 현은 이제 음악에서 줄이죠, 줄. 검은 고줄 같은 줄.
그래서 이제 시와 음악을 합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예술이란 뜻도 되고요. 이 존재의 존재라는 말은 그, 철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인데, 존재라는 단어야말로 철학에서 아주 골치 아픈 단어잖아요. 중심 단어. 근데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의 상대편에 예술, 문학, 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존재의 존재를 존재의 존재로서 설명과 논리와 납득으로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철학이 되는 건데, 아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1, 2, 3, 29, 3, 7은 35, 28에 262 이런 식으로 시라고 하는 거는요, 비논리 내지는 초논리예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니까 500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뒤에 이제 한시를 선시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선이 그래요, 선이. 선과 시는 통하는 바가 있어. 그래서 철학자보다 시인이 더 위대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이 꼭 위대해서는 아니고 둘 다 위대한데 철학은 1, 2, 3, 4, 5, 6, 7, 8에 갖고 100만까지 숫자를 굉장히 높여놨으니까 위대한 건데 시는 그게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라 1 더하기 3은 100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하면은 잠언시 계열로 나가지만은 잠언시적인 요소가 여기에도 상당히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잠언시적인 요소가 한 50%, 기타 요소가 50%될 것 같은데 시의 본령은 그 잠언 철학 거기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잠언 철학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1, 2, 3, 4, 5, 6, 7, 8 순차적으로 나가는 건데 시는 비약하고 거꾸로 가고 이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신은이라는 시를 써봤는데 요거는 이제 저의 시에 대한 생각을 담은 시는이고 제가 또 시는이라는 시를 새로 쓴다면 이번엔 전혀 엉뚱한 다른 시를 또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시는 하나만 쓰게 되지 않을 거예요. 1, 2, 3, 4, 100번이라도 쓸 수 있는 건데 시는이라는 시만 가지고 시집을 하나 내도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양하게 시에 대해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가능하죠. 어쨌든 두 분도 시에 관심이 있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그 김순호 혜연 선생님도 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시에 대해서 저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직접 경험도 써본 경험도 있고 이렇게 하신데 요 시 또는 이 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 질문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선생님. 어, 예, 지난 시즌 때 그 피찬득 수필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그 교수님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시로 이렇게 접하는데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거를 뭐 이렇게 하나로 딱 표현하기 어렵겠지만은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사물이나 한순간 경험하신 거를 가지고 이렇게 떠올려 나가시는 과정이, 어,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시 전개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되고, 울음으로 웃는다던가 이제 존재 이 말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인 것 같고 어, 운연의 율연은 낯선 그러긴 하지만은 단어긴 한데 이제 운유 얘기하셨던 거 그냥 떠올리면서 이렇게 조금 대략적으로 상상하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바하님도 예, 시는 예, 예, 이제 가을에 관련된 시잖아요. 지금 이 시는 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벤치에 앉는다는 것은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벤치에 앉는다라고 하는, 어, 것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앉는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벤치에 앉는다, 나무 그늘에 앉는다. 아,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어, 시인이 된다는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시가 벤치고, 시가 그늘이고, 예, 또, 시가 바람이고, 시가 울음이다. 그래서 시인의 어떤 역할, 예, 시인의 그 어떤 뭐 사명감, 네, 뭐 그런 것들을 가을과 이렇게 연상을 지어가지고, 예, 잘 쓰신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어떤 그 풍경을 묘사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시라는 거, 그 다음에 시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시로 저는 보였어요. 예. 예, 그리고 일부러 그 앞에 이거 줄표라고 하나요? 가운데 줄표? 예.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요거는 아까 말한 요걸 만약 없다고 가정하자고요. 예, 없다고 했을 때는 요 뒤에 바람은 쉬는 벤치 이렇게 줄표가 있는 것끼리가 건너뛰면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것을 표시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줄표 있는 것끼리는 뭐 동격의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아까 말한 건너뛰임에 대한 것도 있어요. 만약 이게 없고 벤치에 앉는다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없고 나무는 사려 깊은 현자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 건너뛰임을 또 분명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뭐 꼭히 이게 뭐 줄표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할 건 없는데 왠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로 넘어갈게요. 이게 가을 한나절인데 요즘 뭐 가을 한나절 하면 벌써 제목만 가지고도 시상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 시를 쓰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을에는 시가 막 샘솟아 나야 되죠. 특히 가을 한나절. 사랑하는 것들 모두 떠난 다음 날처럼 가을 한나절 소설이 내려앉았네. 요 구절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을 한나절 척이 내려앉았네. 그러든지 뭐 가을 한나절이 하여튼 들판에 내려앉았네 하든지 뭔가 한나절이 조용히 내려앉은 것 같아. 이런 시상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가을 한나절 소설이 내려앉았네 하고서 뒤에다 넣어도 물론 되죠. 근데 요거를 사랑하는 것들 모두 떠난 다음 날처럼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의미가 그냥 이것만 했을 때하고 다르죠. 사랑하는 것들이 모두 떠났어요. 그 다음 날이에요. 가을 한나절이 그렇게 소설이 되어 앉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미워하는 것들이 떠났어요. 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음 날 그러는데 역시 다음 날처럼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마음처럼. 마음에서 미워하던 게 다 떠났어요. 또 가을 한나절. 마음이니까 무심히. 그게 마음, 무심할 때 심은 마음이잖아요. 무심히. 음, 바하님이 이제 영성 공부도 하시면서 시를 쓰시고 시에 무심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온 걸 봤어요. 그리고 그 무심한 경지를 이제 임에게 바치기도 하고 본인도 무심하고 싶다 이런 거죠.
이제 내가 무심하고 안 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도 누군가가 이제 미워하던 마음이 다 떠나면 그렇게 무심해질 텐데, 에, 가을 한나절이 내가 되고 싶은 무심한 그런 경지처럼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요. 그러고서 시인으로 돌아오죠. 내가 그렇게 대상을 봤어요. 가을 한나절을 그렇게 대상으로 두 가지로 봤어. 사랑도 떠나고 미움까지도 떠나고 소설이 무심히 앉아 있는 가을 한나절. 그리고 나로 돌아와서 사랑아, 미움아, 너 또한 이 가을처럼 완전 인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사랑과 미움이 시인에게서는 다 떠난 게 아니죠. 다 떠났으면은 이렇게 바랄 리가 없죠. 그렇게 하고서 이번에 이제 그리워하던 것들 해갖고 이 두 가지를 묶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랑과 미움을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떻게 보면 시인 내지는 예술가의 기본 감정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하면 그리워할 연자가 있죠. 연인할 때 그 연자가 그리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애인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랑 애자 애인보다는 옛 어른들, 조선시대 분들은 그 애인이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요즘 쓰는 말입니다. 서양에서 러브라는 말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전통 관념에서는 그리움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리움은 비슷하긴 한데, 그리움이 훨씬 겹겹이죠. 예, 사랑하면 설탕물 같이 단맛인데, 그리움하면 이게 단맛인데도 오묘한 단맛이죠. 그냥 달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언어의 그 다의성은 영어에 비해서 너무나 다의성이잖아요. 다의적이잖아요. 영어에서 옐로우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노랗다, 누렇다, 시누렇다, 샛노랗다, 누리끼리 하다 별거 있는 것처럼 사랑, 영어에서 그냥 사랑은 사랑이지 뭐 love. 근데 그리움은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의 노란색을 10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움 속에는 사랑의 10가지 감정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움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시인에게, 예술가에게 소중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 그리움 속에는 기본적으로는 사랑이 들어있지만요, 미움도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움이라는 게 묘한 감정이에요. 섭섭함, 아쉬움, 이런 거 다 포함되거든요. 어쨌든 그리워하던 것들. 이제 범주가 더 넓어졌죠. 감정의 범주가. 사랑아 미움아에는 두 가지 감정인데요. 가을 한낮을 고이 숨어 앉았네. 이렇게 이제 써봤어요. 요게 이제 저희 시 쓰는 방법이 그래도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논리성을 가지고 있고 이 규칙성도 가지고 있고 사랑, 미움, 그리움.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규칙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요게 사랑아 미움아 가을처럼만 하고 한번 규칙을 깨뜨린 다음에 다시 규칙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까 그 칠언절구 또는 기승전결처럼 기승한 다음에 전에서 이렇게 한번 하고 결이 다시 똑같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본 건데요. 어쨌든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 어떤 생각이 났는지 바하님 말씀해 주세요. 이제 또 우리 김정빈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불교 공부를 하셨고, 이렇게 영성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어떤 거 있잖아요. 뭐, 가을에는 이제 모든 열매들이 익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결실을 맺는지 그런 계절이듯이, 어, 가을 한나절 속에서도 뭔가 저는 이제 그런
그동안에 다가왔던 그런 어떤 어, 깊이 있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가을 한나절에 그 그런 어떤 마음도 비우고 또 사랑, 뭐 미움 이런 감정들도 이렇게 초연해지는 이제 그런 가을 한나절의 그 모습을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좀 저는 좀 약간 영성시로 읽혔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이 선생님도 한 말씀. 아, 예. 어,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을, 이제 생이나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가을에 사색하면서 이렇게 꼭, 어, 뭐, 마치 화살기도 날리듯이 이렇게 딱 단상을 이렇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전개할지 이런 것도 잘 보여주셨고, 역시 또 잘 배웠습니다. 예. 자, 가을날의 이별. 이별도 가을에는 자비로운 햇살이다. 슬픔도 가을에는 풍요로운 들녘이다.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역설이죠. 예. 이별이 자비로울 수가 없고, 그런데 가을이니까, 가을 예찬이죠. 가을이니까. 슬픔이 풍요로울 수가 없는데, 이제 역설, 반어,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아. 밑에는 또 사랑아, 이렇게 된대요. 우리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면 오히려 이런 날 헤어지자. 이제 앞에 이별이 있었죠. 자비로운 햇살이니까, 사랑아, 우리의 마지막이 슬픔이어야 한다면, 슬픔도 이제 풍요롭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이런 날 아파하자.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한다면 헤어지자. 같은 단어 반복이죠. 가능하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맙시다.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슬픔이어야 한다면 슬퍼하자 하지 않고 슬픔이어야 한다면 여기는 아파하자 이렇게 이제 한번 바꿔봤어요. 똑같이 하면 너무 규격적일 것 같아서요. 제일 이제 핵심을 준 것이 이거죠. 나와 너, 이제 두 사람이죠. 사람과 사랑이 한 사람이라면 이제 나랑 포함해서 두 사람이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이 있는 건데, 나와 너 1인칭과 2인칭, 그리고 모든 것들, 나머지는 다 3인칭이겠죠. 것들이, 이게 우주 만물이 다 같이 죄 없는 이 가을날에. 이 하고서 쉼표를 하나 찍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을날에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가을날에. 그래서 뭐 이별, 슬픔, 사랑 뭐 이런 것들은 사랑이 에, 죄를 초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사랑도 죄예요. 사랑의 뒷배경에는 사랑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거리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이 영속적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사랑은 끝나거나 무너지거나 사랑이 유지된다고 해도 한 사람은 또 죽어야 되니까 그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되는 시절이 오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조차도 완전한 마지막 지점은 아니죠. 영성적 의미에서. 다 죄 없다는 거는 그것보다도 더 넓거나 깊은 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조차도 죄로 돌려버리는 경지. 사랑 그 이상 경지일 수도 있죠. 이 가을이 그렇게 대단한 가을인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죄 없는. 이거 제가 썼지만 제법 그럴듯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가을날의 이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중점을 두긴 뒀는데 어쨌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죄없는. 저로서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보았는데 이 선생님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 이게 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러면은 이제 다 모든 게 예쁘게 보이고 이렇게 다 죄 없이 보이고 이제 그런 느낌이 그런 식으로 좀 저도 어렴풋이 이렇게 좀 와닿는 느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예,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 이별이라는 게 정말 마음 아픈 거고 힘든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아름다운 가을날과 이제 좀 뭔가 매칭이 되면서 약간 조금 어, 뭔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표현 기술 면에서요. 이별도 가을에는 자비로운 햇살이다. 이제 한국어가 다 다로 끝나는 게 이게 시 쓰는데 아주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예, 전력이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다가 아니라 헤어지자.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판단이죠. 자비로운 햇살이야. 들녘이야 하고 판단했는데, 이게는 판단이 아니죠. 명령어죠. 헤어지자. 헤어집시다. 명령을 하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명령하는 건 아니고, 권유지, 권유. 무슨 말이냐면 두 분이 그동안에 보내온 시들을 보면요. 이런 명령어 같은 거를 쓴 것을 아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어법, 어법에서는 여러 가지 어법이 있다 이거죠. 명령어법도 있고 권유어법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어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진술형 이런 어법 말고 변화를 줌으로써 어법 자체를 바꿈으로써 전체적인 그 언어 흐름의 맥동, 맥박 이런 변화 이렇게 그 바이올린 부드러운 선율이 나가다가 중간에 팀판이나 뭐 이런 게 꽉 한번 치고 북이 한번 들어오듯이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살짝 변화하는 것 이렇게 쭉 걸어가다 한번 살짝 그 반걸음 뛰고 나서 또 살랑살랑 걸어가는 그런 리드미컬하게 걷는 마치 재즈를 춤추듯이 걷는 무슨 흑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변화를 이렇게 해서 언젠가 바하님이 자신이 언어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언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풍성함, 다양함도 필요해요. 그 단어가 아까로 돌아가서 부드러운 단어, 아름다운 단어, 예쁜 단어 이런 거 말고 강한 단어, 힘찬 단어, 씩씩한 단어 이런 단어도 막 써야 되고요. 이번에는 언어가 아니라 언어가 모여든 문장, 문장에서도 이런 뭐 평서문적 문장 말고 명령형적, 권유형적, 청유형적 문장 이런 것들도 또 풍요롭게 단어도 풍요롭지만 문장도 풍요롭게 그래서 다른 훌륭한 시인들이 그 풍요로운 문장 기법을 어떻게 변화하면서 쓰는지 전에 광화문이라는 시에 보면 서정구 선생 같은 경우는 드물라, 드물다도 아니고 그런 변화, 그거는 없는 어법을 새로 만든 건데요.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대단한 경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를 줘보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에는 이 가을날에 해서 이다 하는 이런 평서문도 아니고 가을날에 여기서 끝내는 변화. 이런 변화 자체가 시가 이렇게 예상 가능한 이런 뭐라 그럴까 좋게 말하면 단박하고 순탄한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지루한
그런 시가 될 것을 약간의 맥동을 줌으로써 좀 살아있게 하고 예,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하님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예. 진짜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슬프고 고통스러울 이제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별. 그런데 이게 이제 이별이 아름다운 그런 가을날에 이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우게 되는구나. 승화가 된다고 하죠. 예. 그런 좀 정신적인 경지를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 부분이 정말 좋은 게, 예, 너와 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죄 없는 이 가을날에 이 구절이 굉장히 좋은데, 정말 그 가을, 어, 정말 아름다운 가을날 하늘이 높고 진짜 구름도 정말 높이 떠가고, 또 이렇게 나무들 또는 이제 또 이렇게 모든 과일도 다 익어가고, 이렇게 그런 좀 풍성하면서도 뭔가 열매를 결실을 맺는 이런 그런 아름다운 그 가을 날에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고 어, 죄가 없이 또 순수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런 경지적인 경지를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별이 주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가을날로 인해서 더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승화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주 좋은 시로 저는 굉장히 우수한 시? 예. 주제나 또는 이런 그 시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된 시로 보여요. 자, 그러면 그 제 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다음 기회에 혹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생각해 보고요. 두 분이 올린 시로 돌아가자고요. 기도, 다하. 내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타인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또 다른 나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참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해석일 뿐임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아침에. 네. 자, 그러면 시를 쓰게 된 계기 혹은 뭐 어떤 마음가짐으로 썼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제가 평상시에 사실 하는 그 기도를 그냥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평상시에 제가 늘 이렇게 소망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뭐 이게 시라고도 하기 좀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가을에 관련돼서 시를 쓰라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가을이 되니까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저 내면을 더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고 예,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하는 그런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써본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제가 늘 평상시에 이렇게 읊조린다고 해야 되나요? 읊조리는 건 내용이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는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더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이런 평화로운 상태가
됐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자, 이 선생님, 감상 말씀해 주세요. 예, 어, 그래서 잠언시라던가 이제 어, 타고르 시에 대해서 얘기하셨었는데 이제 어떤 높은 그런 마음의 경지에서 이렇게 어, 그 평정 상태에서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쭉 풀어 써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 따라가면 따라 읽으면은 이제 같이 이제 그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시고 수련 뭐 수양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무슨 시적인 뭐 기교라든가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순탄하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혹은 마음에 이미 있는 것을 이렇게 평명하게 쭉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선 이제 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이러한 시 창작 기법이 없거나 적은 그러나 그것이 또 기법이죠. 동북아시아 사상으로 말하면 이제 무의자연한 노자적 기법이죠. 뭐 기술을 막 부리는 게 아니라 기술을 하나도 안 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훌륭한 기술일 수도 있는. 타고르 시도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런 기도 시들 중에 참 훌륭한 시들이 많으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의 기도 시에 훌륭한 게 많고 저는 그 프랑시스 잠의 그 기도 시를 아주 인상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 시들도 평명하죠. 다만 이제 프랑시스 잠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아주 독특하고 참신해서 살아나는 거고요. 타고르 같은 경우도 비유 같은 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런 비유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고 내 마음의 평화, 뭐 평화에 대한 비유라든가 감사에 대한 비유 이런 건 없고 그냥 평명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라기보다는 그저 산문을 시적으로 이렇게 배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아름다운 가을날 아침에 이게 마침표가 없는데 마침표를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에도 다 찍었으니까요. 요 한 구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구절이 없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이거는 문장적으로 좀 다듬을 필요는 있겠어요. 있도록 있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평화로운 해석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평화로운 해석을, 평화로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평화로이 하고서 쉼표 하나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평화로이 여기 앞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나의 해석일 뿐이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해석해도 된다. 그래서 평화로이 쉼표하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할 수와 기를 수. 이게 중복이 되니까 이걸 문장을 어떻게 좀 매끄럽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요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해서 그냥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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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고 끝났더라면 고개를 갸웃하고 마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이게 있음으로써 갑자기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이렇게 유기적이고 통일된 얘가 지휘자가 된 것 같은 요 구절이 지휘자 없이 쭉 행진을 한 것 같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지휘자가 있네 이런 느낌을 줘요. 다만 이것이 좀 더 전체적인 길이에 비해서 요 짧게 이렇게 세 단어 아름다운 가을 아침에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은 여기에 한두 단어쯤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이 쉼표하고 아름다운. 그렇게 하나만 들어가도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이자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아침에 이렇게만 해도 다르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 같으면 여기 아름다운이라고 하지 않고 너와 나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죄 없는 그랬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긍정적인 단어만 쭉 됐는데 죄 없는 하고서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단어 느닷없이 이 전체의 죄하고 아무 관련 없는 죄의 반대 개념만 있었어요.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이런 것만 있었는데 죄가 들어왔는데 여긴 죄가 들어오면 이상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여기에 독특하거나 눈이 반짝일 수 있는 야 이렇게 소리를 이룰 수 있는 뭔가 이 아름다움이라는 내용을 갖고는 있는데 단어는 뭔가 다른 그건 뭔지는 모르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요 아름다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름다움 이런 힘들이 다 나올 만한 이 가을날이긴 한데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이 다 기도할 만하고 아름다울 수 있고 그런 건데 아름다운이란 단어를 안 하고 아름다움이 나오는 전에 한번 우리가 삼국지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조식 얘기를 했었죠.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시를 쓰라 그랬더니 콩과 콩깍지를 비유해가지고 콩을 소속해 놓고 콩깍지가 불을 때 가지고 볶아 된다. 그래서 콩과 콩깍지를 형제에 비유한 건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아름다움을 비유할 수 있는 무슨 단어를 하고서 이 어쩌고 저쩌고 가을날 아침 이랬더라면 지금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더 시다운 그런 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바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라고 다 찬성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 말은 다 맞다 이거 아닙니다. 특히 예술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아까도 말했죠. 용감해야 되고 충돌해야 되고 장검을 뽑아 들어야 되고 그런 때도 있는 거니까요. 자유롭게 에, 반대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제3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자유로운 정신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 예. 저 그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시처럼 거기 이제 기도문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뒷부분에 이렇게 뭔가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이렇게 넣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제가 이제 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좀 나열했는데 사실은 제가 더 기도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고치게 된다면 그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좀 더 넣어가지고 좀 더 길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뭔가 딱 그 뭐 반전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딱 이 모든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딱 이렇게 한눈에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뒷부분에 추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더 좋아진 그런 작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바님께 또 하나 있는데 이 선생님 것도 한번 보자고요. 이 선생님 시 한번 낭송해 주세요. 내 마음 이종주 후미진 길가 담벼락 아래 가는 줄기 툭 터진 꽃봉오리 햇살 한 줌 고대하는 내 마음 돌틈 사이 흘러 흘러 끝없이 모여가는 냇물 아득한 만천명월 언제쯤 품을런지 빼곡히 들어찬 크고 작은 돌탑들 켜켜이 쌓인 간절함의 나이테 함께 폭에 앉아 서로 기댄 그대와 나 거친 세상 속 뿌리는 노래의 시 내 마음 풍랑 속 어둠에
마디마디 희망의 열매 맺기를. 아, 시상을 어떻게 일으켜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그 예전에 가곤 했던 그 북한산 그 기슭 중턱에 이제 그 산사 갔던 길을 이제 상상하면서 이제 그 올라가는 길에 그런 길가, 그다음에 조그만 실개울, 그리고 이제 그 입구에 있던 뭐 돌탑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했고, 뭔가 내 마음과 관련된 어떤 감정이 담겨진 뭐 비율을 좀 찾을 만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바하님 이 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예, 저기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감각적 심상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전부 다 지금 삼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뭐 각연이 삼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길이도 이제 비슷하고 예, 그런 것도 이제 운율을 좀 생각을 해서 쓰신 것 같고요. 처음에 쓰셨던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좀 발전하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근데 이제 3년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로 기댄 그대와 나 이렇게 딱 그렇게 한 구절로만 그대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뭐가 없이 그냥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3년에 함께 폭에 앉아 서로 기댄 그대와 나 이 구절이 없거나 아니면 이 구절을 살린다면은 그대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나와주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시를 굉장히 잘 쓰신다. 아, 굉장히 평상시에 못 쓰신다고 이제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시를 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 바하님이 낸 의견에 대해서 그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와 나에 대한 거.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쓰면서 약간 조금 그 어떤 그 내 마음에 대해서 되게 쭉 뭔가 확장시키는 느낌이 좀 안 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뭐 여러 면을 표현하는 것도 물론 괜찮겠지만 약간 조금 확장의 의미 뭐 그런 게 좀 부족하고 어떤 스토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연결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좀 더 발전이 좀 뭔가 수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렇게 논리적 연결 내지는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바하님이 이걸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창작하신 이 선생님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뭔가 바하님 말씀처럼 중간에 그대와 나에 대한 게 좀 석줄이 더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대는 빠지고 그냥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만 가지고 쓰든가 예, 그렇게 해서 통일적인 전체적인 통일이 예, 약간의 그런 수정 내지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내보면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절이라고 그랬나요? 예, 암자라. 절은 뭐, 그 절 이름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이제 북한산 그 아, 대성문 올라가는 쪽에 영추사 뭐 이런 데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그것도 좀 그렇게 순서적 과정이 있으면 우선 읽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 후미진 담벼락인데 그 후미진 길가 담벼락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런 지금 좋은 산
거기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잘 우리는 모르겠고 읽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갑자기 돌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꼭 북한산이란 말을 쓰지는 않더라도 야, 태산이 명산을 나는 지금 가고 있노라라는 게 앞에 좀 있을 법해요. 그리고 더 앞에 내 마음이니까 출발했던 마음, 그 마음이 반드시 뭐 슬프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일 것까지는 없더라도 제가 아까 쓴 시에 보면은 음, 반드시 한 맺힌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쾌하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는 날에는 이렇게 쓴 시가 있었잖아요. 불쾌하다는 단어를 쓰면 정말 불쾌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쾌하지 않은 이렇게 한 발 양보한 거고요. 한 맺힌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뭐한 맺힌 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아름답거나 멋들어진 마음도 아닌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나는 집을 나왔다든가 출발을 한 그런 것이 한 석줄 있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이게 멋진 산으로 내가 가고 있네? 읽는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가다 보니 뭐 꽃봉오리도 있고 돌틈도 있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렇게 언제 될까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 거친 세상 속 뿌리는 노래의시 이런 거 정말 좋은 구절 같아요. 근데 노래의시가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의시라는 구절은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읽는 사람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따라가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그저 뭐 덤덤하거나 약간 뭐 울적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슬금슬금 나갔는데 가니까 시야가 열리고 이런 것도 보이고 저런 것도 보이고 와 이런 거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촥 조망을 하니 이 신천지가 열렸다까지는 아닐지라도 시운 통쾌해졌는데 야 나도 이렇게 됐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재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 그 말씀하신 거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어떻게 좀 더 잘 수정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수정보다도 거의 이제 셋이다 하고서 한번 써보시고요. 예, 한 번에 완성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올리면 그걸 갖고 또 한번 또 새로 써보고 또 새로 써보고 하면서 이렇게 진보하는 거죠. 뭐.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체적인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합니다. 예, 어, 오늘 쭉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 보여주시면서 이제 시 작법에 대해서 쭉 배울 수 있었고 또 좋은 표현들과 전개 구성 그다음에 문장 끝맺음에서의 어떤 다양성 같은 걸 다시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 교정 이렇게 쭉 지적사항들 들으면서 이제 좀더 예,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왕 헤어질 거라면 이 가을날 헤어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법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변화를 주면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품을론지 이런 건 변화라고 볼 수 있죠. 맺기를 내 마음 이렇게 어미가 각각 다른 어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건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한 것처럼 뭐 시를 쓰는 길은 100가지나 되니까 어느 길이 뭐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다양할수록 좋고 풍성할수록 좋고 새로울수록 좋으니까 참 새로워야 되거든요. 뭔가 새로워야 돼. 형식이 새롭든지 비유가 새롭든지
뭐 표현 기술이 새롭든지 뭔가 새로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시니까 예, 그 점에서 자유로운 기분으로 그 평가에 유념하지 말고요. 그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예,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면 좋아요. 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 바하님도 오늘 전체적인 마무리 말씀 부탁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문학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어떤 작품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또 어떤 또 기법을 가르쳐 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정말 제가 전혀 뜻하지 않게 또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그런 가을에 대한 그런 시를 통해서 예, 시의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어, 그,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시를 잘 써야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좀 공부를 하면서 그냥, 그냥 나의 그런 마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저는 기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냥 제 휴대폰으로 그냥 막 그냥 일단은 초안을 막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굉장히 뭔가 정화도 되고 제 마음이 정화도 되고 또 굉장히 기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쓰여진 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친한 사람 몇 분한테 이렇게 한번 보내봐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뭐 너무 좋다 뭐 이런 평도 있고 이제 이렇게 평도 받아보고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 자체가 그냥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학 자체가 그냥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특히 더 그런 그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제가 썼던 그 가을밤이라는 시를 잠깐만 보여주시면은 저는 이제 여태까지 좀 꽤 제 나름으로 시를 이렇게 써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뭔가 제일 그래도 좀 시답고 뭔가 괜찮다라고 한 시가 이 가을밤이라는 시예요. 예, 음,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는 이 가을밤이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뭐 몇 번 안 남아가지고 가을밤까지 이렇게 읽어볼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당연히 바하님 작품을 봐야죠. 또 그 사이에 또 시를 써서 올려주세요. 다른 시 써셔서.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너무 10번 너무 중요해요. 시는 나를 위해서 써야 돼요. 남한테 읽히려고 쓰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절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시의 보람은 첫째 쓰는 과정, 시를 쓰는 과정 그 자체가 보람이고요. 남에게 좋은 평가받는 건 2차적인 거고 덜 중요해요. 거기다 대고 쓰면 시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시를 쓰는 과정 이전에 마음에서 시를 쓰고 싶은 마음, 시상, 그 시상은 원천으로부터 솟아나니까요. 그 원천이 개발된다는 거, 새암이 개발된다는 거, 시의 새암, 예술의 새암, 마음의 새암이 개발된다는 그 자체가 또 더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내가 반복해서 앞으로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문학을 더 많이 경험하고 창작해온 사람이니까 저와 이야기하고 저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두 개의 컵을 놓고 물을 놓고서 거기다 실을 얹어 놓으면 실을 따라서 그쪽으로 삼투가 돼갖고 물이 넘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시심, 그 원점, 그 새암, 그 새암이 맑게 쳐져서 그게 점점 맑아지고 깊어져서 샘이 깊어지면은 저절로 시는 샘솟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심 자체가 개발되어 가고 있다고 느껴요. 본인들도 느낄 겁니다, 아마. 석 달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음을 느낄 거예요. 예, 이제 점점 그 새함은 깊어질 거라고 정말로 확신하고요. 어쨌든 이 좋은 가을날, 어, 오늘 강의는 2시간이나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